이란 대 미국 전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장기화로 들어가면서 미국 상위 1% 자산가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들이 비밀리에 자산을 정리하고 한 국가로 이동 중인 것이 포착되면서 개인의 돈이 아닌 국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는 방어에 나섰지만 이미 때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그들이 조용히 향한 곳은 놀랍게도 유럽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단순한 투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 이후에도 살아남을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안전, 의료, 경제, 그리고 미래까지. 왜 지금 세계 부자들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날 밤 11시까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터미널 화면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란과 미국의 충돌 소식이 터진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장은 패닉 상태였죠. 저는 리스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월가에서 12년을 일한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숫자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발견한 숫자는 달랐어요. 화면을 2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3번도 봤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억만장자 6만 명의 자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형광등 불빛, 빈 사무실, 그리고 그 숫자. 뭔가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됐다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사라 윌리엄스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수석 리스크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버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월가에 입성한 지 12년, 저는 숫자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었고 직관보다 모델을 신뢰했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그해 봄부터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란과 미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언론에 오르내렸고 원유 선물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전 세계 리스크 지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분기별 고객 자산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전 세계 초고액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고객만 2,300명이 넘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다가 저는 멈춰 섰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보통 부자들이 자산을 움직일 때는 여러 방향으로 분산됩니다. 미국 국채, 금, 스위스 프랑, 싱가포르 부동산. 리스크 헤지의 기본이죠. 그런데 그 보고서에서 보이는 움직임은 달랐어요. 방향이 너무 일관됐습니다. 특정 지역으로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어디인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였어요. 저는 더 깊이 팠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2,300명 고객 데이터를 전부 뜯어봤어요. 자산 구성, 최근 이동 내역, 부동산 취득 현황, 법인 설립 기록까지요. 밤을 3번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왔어요. 6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고객뿐만 아니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기준으로 억만장자 및 초고액 자산가 6만 명 이상이 지난 6개월간 자산의 상당 부분을 특정 국가로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취득, 장기 체류비자 신청, 현지 법인 설립, 자녀 학교 등록까지요. 이건 투자가 아니었어요. 이주였습니다.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글로벌 자산 대이동 징후 보고서. 그리고 이틀 뒤 팀장 마이클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라,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매년 이맘때 이런 움직임은 있어. 세금 때문에 잠깐 옮기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말했어요. 세금 목적 이동은 연말에 집중되고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봄부터 시작됐고 가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한 곳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잠깐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긴 한데 아직 확증이 없잖아. 조금 더 지켜보자. 묵살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5개월 뒤 이란 마이너스 미국 충돌이 터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12% 폭락했어요. 달러 인덱스가 흔들렸습니다. 미국 국채 신뢰도에 의문 부호가 붙기 시작했어요. 월가에서 30년 이상 일한 선배들도 이런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혼란이었어요. 아무도 다음 수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그 데이터를 열었어요. 7만 명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작에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뉴스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공포가 오기 전에 이미 움직여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뒤흔들었어요. 저는 단순한 리스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숫자를 보고 경고를 날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리고 왜 하필 거기일까? 데이터는 감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추는 거죠.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깊이 파고들면 숨겨진 것들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게 이 일의 본질이었어요. 충돌 사태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이클은 아직 출근 전이었어요.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치 데이터를 다시 열었어요. 이번엔 목적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스위스라고 생각했어요. 전통적으로 글로벌 부자들의 안전자산은 스위스로 향합니다. 정치 중립, 금융 비밀주의, 안정적인 통화. 교과서 같은 선택이죠. 그 다음엔 싱가포르였어요. 아시아 금융 허브, 낮은 세율, 영어권 환경. 억만장자들이 선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그쪽을 가리키지 않았어요. 스위스로 향하는 자금 흐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바이는 잠깐 증가했다가 다시 빠졌고, 일본은 아예 소폭 감소 추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 K-팝, BTS, 그 정도였어요. 금융시장에서 한국은 늘 신흥국 카테고리였습니다. 안전자산의 목적지로 한국을 떠올리는 사람은 월가에 없었어요. 적어도 제 주변에는요. 그런데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억만장자와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이동, 부동산 취득, 법인 설립, 장기 체류 신청이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근 6개월 사이에 가속도가 붙고 있었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 기준으로 한국으로 향하는 자산 이동이 전년 대비 340% 증가했어요. 부동산 취득 건수는 250%, 법인 설립은 420%였습니다. 장기 체류 비자 신청은 데이터 집계 이래 최고치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름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고객 데이터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공개 정보, 부동산 등기 기록, 비자 통계 같은 공개 데이터들을 교차 분석하면 윤곽이 잡혀요. 저는 하루 종일 그 작업을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 출신 기술 기업 창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있었어요. 중동 왕실 자본과 연결된 투자법인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 동부 해안에 오래된 자산가 가문들도 있었어요. 대대로 미국 국채와 부동산에만 투자해온 보수적인 그 사람들이요. 그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읽어온 방식이 틀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단계는 이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리포트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블랙록의 아시아 지역 보고서들을 전부 꺼냈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군사 안정성이었어요. 한국은 수십 년간 북한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 위협이 상수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법을 체득한 나라였어요. 공급망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들을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물류 시스템, 의료 접근성, 대중교통. 숫자들이 하나씩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팀장 마이클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마이클 목적지 찾았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 한국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이 피식 웃었어요. 사라, 한국이라고. 케이팝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내밀었어요. 그가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숫자들을 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오래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거 상부에 올리기 전에 좀 더 검증해. 확실해야 해. 그건 묵살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서울. 인구 1,000만의 도시. 한강. 경복궁.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야경 사진들.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도시에 세계의 부자들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조용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왜 항상 먼저 알까요? 그리고 저는 왜 지금에야 이걸 보고 있는 걸까요? 지하철이 맨해튼 한복판을 달리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데이터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모든 걸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월가에서 12년을 버텼어요. 리먼 사태도 받고 코로나 폭락장도 봤습니다. 웬만한 숫자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자꾸 눈이 떠졌어요. 천장을 보다가 다시 핸드폰을 꺼내 한국 관련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크 애널리스트의 일은 결국 하나예요. 어떤 나라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버티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 기준으로 한국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군사 안정성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휴전선에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핵무장 국가와 대치 중인데도 서울 부동산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외국인 직접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나라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데이터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60년 넘게 이 긴장 상태를 관리해 왔어요. 전쟁이 날 것 같은 상황이 수십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며칠 출렁이다가 돌아왔어요. 군사 위협이 일상인 환경에서 정상 작동하는 법을 익힌 나라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됐어요. 위기 내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이었어요. 저는 공급망 리스크 분석을 오래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세계가 뼈저리게 배웠죠. 반도체 하나 때문에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마스크 하나 때문에 나라가 흔들렸어요. 한국의 공급망 지표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반도체였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낸드 플래시,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의 핵심 생산지였어요. 미국이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양쪽 모두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라가 돼 있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을 세 회사가 쥐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세계 수주량 1위였어요.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군함까지요. 전 세계 물류가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어요.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저를 가장 놀라게 했어요. 경제 회복력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주요 경제 위기 데이터를 전부 뽑아봤어요.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 리먼 사태, 코로나 충격. 각국이 위기에서 회복하는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매번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돌아왔어요. IMF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했고 실업률이 치솟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읽으면서 멈췄습니다. 자발적으로요. 국가가 강요한 게 아니었어요. 코로나 충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였어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 의료 시스템 유지율, 경제 회복 속도 모두 최상위권이었어요. 저는 한 가지 표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 가능한 국가. 이게 핵심이었어요. 네 번째는 예상치 못한 항목이었습니다. 사회 안전성이었어요. 저는 뉴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밤에 혼자 지하철을 잘 못 타요. 맨해튼 한복판에서도요. 샌프란시스코 출장을 가면 호텔 밖을 걸을 때 긴장합니다. 이게 세계 최강대국 최대 도시들의 현실이에요. 한국 치안 데이터를 봤을 때 저는 숫자를 의심했습니다.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0.6이었어요. 미국은 7.5였습니다. 강력범죄 발생률은 비교 자체가 민망할 수준이었어요. 새벽에 여성 혼자 걸어다니는 나라였습니다. 밤 12시 지하철이 10,000원인 도시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료 접근성이었어요.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30분 안에 응급실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의료비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로요. 암 생존율, 수술 성공률, 의료 인력 밀도, 모든 지표가 최상위권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1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리스크 전문가입니다. 세상을 위험과 안전으로 나누는 게 제 일이에요. 그 기준으로 나라들을 줄 세우면 보통 미국이 최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화면에 있는 데이터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내성, 공급망 자립도, 경제 회복력, 사회 안전성, 의료 접근성, 인프라 완성도.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 각자 뛰어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항목들을 동시에 최상위권으로 충족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집합에 한국이 있었어요. 부자들이 왜 한국으로 가는지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투자처를 고른 게 아니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곳을 고른 거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돈과 가족과 삶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찾은 거였어요.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검증 완료. 한국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처음으로 확신이 생겼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제 안에서 오는 확신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리포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신호를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출장을 승인했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그것도 공식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리서치 목적의 자체 방문이었어요. 항공권과 숙박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데이터는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 눈으로 확인할 차례였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저는 공항을 많이 다닙니다. 히스로, 샤를드골, 두바이, 싱가포르 창이. 세계 주요 공항은 거의 다 가봤어요. 그런데 인천은 달랐습니다. 일단 크기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공항이 조용하다는 게요. 하지만 그게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오가는 공항인데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안내 시스템이 완벽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20분이 채 안 걸렸어요. 짐은 제가 나오기도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공항 안에 식당, 면세점, 문화공연 공간까지 있었어요.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게 나라의 실력이구나 싶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와이파이를 잡으려고요. 자동으로 연결됐어요. 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다운로드 900mbps였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뉴욕 제 아파트 속도가 200이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요. 창밖으로 서울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파트 단지들이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돈돼 있었습니다. 도로가 깨끗했어요. 가로수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었어요. 아침 출근 시간인데도 다들 빠르게,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돈이 없었어요. 에너지가 있는데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두바이와 달랐고 도쿄와도 달랐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는데 한참 뒤에야 표현을 찾았습니다. 이 도시는 작동하고 있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바로 나왔습니다. 강남이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건 현지 금융 인프라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실제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걸으면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거리가 저를 붙잡았어요. 카페들이 있었습니다. 세련된 간판,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요. 약국이 보였어요. 도보 5분 안에 3곳이었습니다. 편의점은 100m마다 있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뭔가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를요. 뉴욕에서 저는 장을 보러 20분을 걸어요. 병원 예약은 2달 전에 해야 합니다. 약국은 동네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손에 닿는 거리에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연락이 닿은 사람들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전부 외국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실리콘밸리 출신 개발자였어요. 30대 중반 스타트업 2곳을 매각하고 서울에 정착한 지 2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이었냐고 물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방 하나짜리 아파트가 월 4,000달러였어요. 여기서는 같은 돈으로 강남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고요. 애가 셋인데 여기서는 밤에 애들 내보내도 걱정이 없거든요. 두 번째는 독일 출신 헤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본사를 두고 서울에 아시아 거점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선택 이유를 물었습니다. 홍콩은 끝났어요. 싱가포르는 너무 비싸졌고요. 도쿄는 언어 장벽이 심합니다. 서울은 달라요. 인재가 있고 인프라가 있고 무엇보다 이 나라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그가 말했어요. 세 번째는 미국 동부 출신 자산가였어요. 60 초반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이주한 경우였어요. 이유를 묻자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요? 미국이 무서워졌어요. 총기 사고, 의료비, 정치 불안. 우리 손자가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어딘지 찾다 보니 여기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저는 한강에 나갔어요. 밤 10시였습니다. 혼자였어요. 뉴욕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강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있었고 연인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예요. 저는 강변에 앉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강 위에 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데이터로는 볼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이 도시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삶으로요. 전쟁 위협이 있고 북쪽에 핵이 있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데 이 사람들은 한강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무감각한 게 아니었어요. 강인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 부러웠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데이터 현지 인터뷰, 인프라 분석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꽤 두꺼운 보고서였어요. 마이클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상부에 올릴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 중 한 명이었어요. 로버트 챔버스였습니다. 65살 텍사스 출신 에너지 기업 창업자였어요. 순자산 20억 달러 이상의 고객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한 분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거웠어요. 사라, 급하게 연락해서 미안해. 아내 때문에 전화했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3기였습니다. 미국에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한 달 치료비가 8만 달러가 나왔어요. 보험이 있는데도요. 그리고 치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담당 의사가 새로운 항암 프로토콜을 제안했는데 그게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했어요. 비용이 한 달에 15만 달러였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사라.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미국 최고 병원에서 이게 최선이라는 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을 때였어요.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만난 사람들 중에 미국인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출신으로 서울 대형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큰 관심 없이 명함만 받았었는데 그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연락했어요. 그 의사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의 암 치료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했어요. 위암, 대장암, 췌장암 분야에서 특히 임상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환자 수가 워낙 많아서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고요. 그리고 비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10분의 1이에요. 건강보험 비적용 외국인 기준으로도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로버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로버트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한국이요? 거기 의료 수준이 괜찮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내드렸어요. 췌장암 5년 생존율 비교, 주요 병원 임상 실적, 의료진 논문 실적까지요.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한참이 걸렸어요. 결정이 쉽지 않은 건 당연했습니다. 평생 살던 곳을 떠나 낯선 나라의 병원에 아내를 맡기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열흘 뒤 로버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울 가기로 했어요. 사라, 고마워요. 2달이 지났습니다. 로버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가벼웠어요. 사라, 믿기지가 않아.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의 종양 크기가 줄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치료 방법을 한국 의료진이 제안했고 아내가 잘 반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는 2달 합쳐서 미국 한 달치의 절반도 안 됐다고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병원 시스템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 한 번 만나려면 2시간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예약 시간에 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영어로 소통해줬고 담당 의사가 치료 계획을 직접 설명해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 밥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로버트, 거기 계속 계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사라, 나 집 알아보고 있어. 아내 치료 끝나도 여기 있을 것 같아. 가족들도 오려고 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로버트 챔버스는 20억 달러 자산가입니다. 텍사스에 저택이 있고 뉴욕에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전용기를 가지고 있고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투자 수익 때문이 아니었어요. 세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해줬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로 미국의 10분의 1 비용으로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의 진짜 가치는 위기 때 드러난다고요. 평상시엔 다들 비슷비슷해 보여요. 경제 성장률, 국내 총생산 수출액. 이런 숫자들로 나라를 평가하죠. 하지만 가족이 아프고 전쟁이 나고 시스템이 흔들릴 때 그때 진짜 국가의 실력이 보이는 거였어요. 한국은 그 순간에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로 비슷한 사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로버트만이 아니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인, 유럽인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그대로 정착한 경우도 여럿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요.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로 볼 수 있었어요. 의료 목적 입국 외국인 수, 장기 체류 전환율, 의료 관광 이후 정착 비율. 숫자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환자들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친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삶이 사람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좋은 것만 쓰지 않습니다. 리스크 애널리스트의 일은 위험을 찾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거죠. 한국이 아무리 매력적인 데이터를 보여줘도 저는 반대편도 봐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실패 사례들을 모았어요. 있었습니다. 적지 않게요. 미국 중서부 출신 사업가였어요. 서울에 법인을 세우고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접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빨라요. 회의를 하면 결론이 그날 나와요. 수정도 그날 해야 해요.
미국에서는 일주일 논의하고 결정하는 걸 여기서는 오전에 결정하고 오후에 실행해요. 저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갔어요. 유럽 출신 마케터도 있었어요. 한국 스타트업에 합류했다가 6달 만에 나왔습니다. 위계 구조가 힘들었다고 했어요. 팀장 말이 곧 결론이었고 다른 의견을 내면 분위기가 싸늘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언어 장벽을 얘기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영어가 통하는 곳은 많아졌지만 여전히 일상의 깊은 곳에서는 한국어를 모르면 벽이 생겼어요. 병원 서류, 관공서 업무, 아파트 계약.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피로가 됐습니다. 한국은 빠르고 위계가 있고 언어 장벽이 있었어요. 준비 없이 들어오면 튕겨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약점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국을 편한 나라로 생각하고 왔다는 거였습니다. 시스템이 좋으니까, 안전하니까, 의료비가 싸니까. 그 장점만 보고 온 거예요. 한국이 어떤 속도로 돌아가는 나라인지, 어떤 문화 코드를 가진 나라인지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달랐어요. 언어를 배웠습니다. 최소한 기초라도요. 문화를 이해하려 했어요. 빠른 속도를 불평하지 않고 적응했습니다. 위계를 무시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을 소비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살러 왔다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실리콘밸리 개발자 제임스가 그랬어요. 서울 온 첫 달에 한국어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나라에서 살 거면 이 나라 언어로 인사는 해야죠. 그게 예의 아닌가요? 독일 출신 헤지펀드 매니저 클라우스는 달랐어요. 처음 6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회식 문화도 낯설었고 빠른 의사결정도 버거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오히려 그게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빠르다는 건 기회도 빠르다는 뜻이에요. 제가 유럽에서 6개월 걸릴 결정을 여기선 한 달에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쉬운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증명이다.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무나 떠나기도 쉬운 나라다. 한국은 진입 장벽이 있다. 그 장벽을 넘은 사람들만 이 나라가 주는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쉽게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흘째 야근이었어요. 지난 6개월의 데이터, 현지 방문, 인터뷰, 실패 사례까지 전부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께가 상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페이지 앞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숫자는 다 있었습니다. 군사 안정성, 공급망 지표, 경제 회복력, 의료 수준, 치안 데이터. 완벽한 보고서였어요. 마이클이 봐도 상부가 봐도 반박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결론을 못 쓰고 있었어요. 왜인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보고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잔 탔어요. 창밖에 맨해튼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어요. 저는 이 도시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이 불빛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보고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심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뉴스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돈들이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강한 나라를 찾은 게 아니었어요. 위기가 와도 일상이 유지되는 나라, 가족이 안전한 나라, 아프면 고쳐주는 나라를 찾은 거였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저는 결론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한국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위기의 시대에 인류가 찾아낸 하나의 답입니다. 군사적 위협 속에서도 성장했고 경제 충격에서도 빠르게 돌아왔으며 전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는 나라입니다. 세계의 부자들이 이곳을 선택한 건 수익률 때문이 아닙니다. 생존 가능성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오랫동안 세계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는 말하고 있어요. 그 꿈이 새로운 주소를 찾고 있다고요. 서울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마이클이 저를 불렀어요. 사라, 이거 임원진 전체 회의에 올라간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처음으로 상부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월가의 사람들이 한국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서 한국 얘기가 나왔습니다. 복도에서도요.
제가 6개월 전 혼자 파고들던 그 데이터가 이제 회사 전체의 화두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한국을 투자처로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맨해튼 창밖을 보면서요. 12년을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커리어도 있고 연봉도 있고 타이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불빛들이 전처럼 빛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강이 생각났어요. 밤 10시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 강변이요. 로버트 챔버스 아내가 한국 병원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요. 클라우스가 서울에서 1년 만에 찾아냈다는 기회들이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직서를 낸 건 보고서 제출 3주 뒤였습니다. 마이클은 말렸어요. 임원들도 말렸습니다. 사라, 지금 내 커리어가 얼마나 좋은 위치인지 알아? 마이클이 말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했어요. 좋은 위치라는 게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건 2월이었습니다. 짐은 캐리어 2개였어요. 12년 뉴욕 생활을 정리하고 나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처음 왔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는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취재하러 온 눈이었고 이번엔 쌀러 온 눈이었으니까요. 강남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글로벌 자산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이름은 단순하게 지었어요.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돕는 회사였습니다. 자산 이동, 법인 설립, 의료 연계, 정착 지원까지요. 저 같은 사람이 겪었던 과정을 대신 해주는 일이었어요. 첫 달 고객이 12명이었습니다. 석 달 뒤엔 50명이 넘었어요. 반년이 지나자 대기자가 생겼습니다. 저는 직원을 뽑았어요. 한국인 2명, 미국인 1명, 독일인 1명이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팀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강에 나갔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느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을 그렇게 흘러온 강이었어요. 옆에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녔어요.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치킨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평범한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스펙타클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뛰고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쟁 위협이 있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강대국들이 충돌하는 시대에 이 나라 사람들은 한강에서 웃고 있었어요. 무감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인한 거였어요. 저는 그 강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건 힘이 아니었어요. 전쟁 위협 속에서도 아이들이 뛰어놀고 경제 충격 뒤에도 시장이 열리고 누군가 아프면 고쳐주는 나라. 그게 이 나라였습니다. 강하다는 건 그런 거였어요.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한강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뉴욕이 그립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끔은요. 그런데 후회는 없습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가장 단단한 곳을 찾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흔들릴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